증발. 고스카 사다이치가 행방불명된 것은 그의 가을이 끝날 무렵이었다. 집을 나설 때의 모습은 간단한 여행 도구를 가진 것뿐으로 별로 다른 것은 없었다. 고스카 사다이치는 그해 봄에 모 은행 영업부장직을 정년 퇴직했다. 그 휴식이라고나 할까? 잠시 도쿄를 떠나 놀고 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전부터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리 수상쩍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행선지는 정하지 않았으며 돌아오는 날도 예정이 없었다. 아내인 유리코와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은 공무원인데 작년에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는 아내와 함께 올해 대학을 졸업해서 상사회사에 취직한 차남이 지내고 있었다. 관할 경찰서에 고스카 사다이치의 가출인 수색원이 아내로부터 제출된 것은 그가 여행을 떠난 지 30일이 지나서였다. 평소에도 귀가 예정일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까지의 경우로 비추어 고스카 사다이치는 대개 2주일 정도면 돌아왔던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는 한 달이 되었어도 소식이 없었다. 그는 그 은행에 35년간 근무했다. 상당히 재능도 있고 상사의 뒷받침도 있어서 정년으로 그만두기 직전 은행의 반개회사 중역 자리의 교섭도 있은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을 본인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제 다른 일자리로 가는 것도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좀 놀아보겠다는 것이었다. 보통이라면 정년 후의 생활을 보장할 유리한 조건을 그는 거절했던 것이다. 고스카 사다이치의 성격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건실한 편이었다. 일을 지나칠 정도로 잘했는데 어쩐지 고독벽이 있으며 취미는 카메라와 여행 그리고 독서 정도였다. 이러한 인물에는 흔히 여자 관계가 있기 마련인데도 고스카 사다이치에게는 그런 낌새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연회의에 나가도 곧장 돌아가고 간혹 2차까지는 어울렸지만 그 이상의 외도까지는 하지 않았다. 사무상의 교재로 골프는 약간 쳤지만 열중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상사로부터 총망을 받았으며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동료와의 교제도 사실 잘 해왔으며 화합도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원만한 편이었던 것이다. 고스카 사다이치가 거기까지 오는 데는 비상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원래 그는 이 은행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학벌에서 벗어나 있었다. 시골의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것뿐 그 학력으로는 보통이라면 지방의 지점장 정도로 끝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그만둘 때 반개 회사의 중역 교섭이 있을 정도로까지 승진을 한 것은 그의 착실한 노력의 보람이었다. 젊었을 때의 고스카 사다이치는 일의 귀신이라고 평해졌다. 재능도 있었지만 이 세계에서는 재능만으로는 출세를 하지 못한다. 역시 뛰어난 그의 노력이 거기까지 자신을 밀어올렸다고 할 수 있겠다. 고스카 사다이치가 가출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정에 불화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 아내 유리코와는 지방의 지점장 대리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이들은 중매 결혼이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 휴일 같은 때는 이 부부가 긴자로 곧잘 함께 식사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스카 사다이치가 반개 회사의 중역 교섭을 거절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임원의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도 덕택에 오랫동안 일을 해서 어찌어찌 집도 장만하고 당분간은 가족의 생활에도 지장 없을 만큼의 재산도 만들었어. 자식도 하나는 결혼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대학을 나와서 취직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이 부모로서의 책임은 일단 끝낸 셈이야.
나도 이제 피곤하기도 하니까 조금 조용히 쉬고 싶어. 이 고마운 이야기지만 나중에 그럴 생각이 있으면 또 다른 일에 주선을 부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고스카 사다이치는 그다지 건장한 몸은 아니었다. 키는 조금 큰 편이었지만 마른 몸이었다. 더욱이 은행을 그만둘 무렵은 어딘가 쓸쓸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년으로 그만두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정신적인 서글픔이 아니라 긴 세월에 걸친 일을 충분한 만족감으로 끝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뭔가 후련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부턴 좋아하는 여행이라도 하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싶어. 그는 은행 관계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가출인 수색원을 받은 관할 경찰에서는 요분오라는 고참 형사와 기타오라는 젊은 형사가 함께 고스카의 집을 방문했다. 그 집은 중류층의 산뜻한 주택이었다. 두 사람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자그마했지만 비품도 세련된 차분한 느낌이었다. 두 사람의 형사를 만난 것은 부인인 유리코였는데 그녀는 47 정도로 이마가 넓고 키가 큰 여자였다. 여기서 형사들은 주인의 가출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다. 수색원에는 당시의 복장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 따르면 복장은 춘추복, 그 외에 일용품을 넣은 수트케이스 하나뿐이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은 단순한 여행 차림이었다. 형사들은 부인한테서 총명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다. 남편이 실종됐다고 하는데도 별로 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을 했고 태도도 냉정했다. 만약에 고스카 사다이치의 실종이 가고한 실종이었다면 그는 무슨 형태로든 흔적을 남겨두었어야 했다. 가령 유서를 어딘가에 숨겨둔다든가 그럴싸한 말을 했다든가 가족 이외의 친구한테라도 나중에 짐작될 만한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말을 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유서는 없었다. 태도도 변한 것이 없었으며 나갈 때도 특히 마음에 걸릴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그럴싸한 언동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부인은 상당히 상세하게 형사들에게 말했다. 이런 일을 묻는 것은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댁에서는 별로 그 남편께서 번민하실 만한 사정은 없었나요? 형사의 질문에 부인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가정에서는 가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에 부인은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남편이 집을 나가는 원인이 되기 쉬운 여자 관계나 부부의 불화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발적으로 실종됐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은 언제나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훌쩍 나가버리는 성질이라서 그 여행지에서 변고나 없었으면 하는 것이죠. 부인은 그렇게 설명했다. 저 현금은 얼마나 갖고 계실까요? 형사는 물었다. 글쎄요. 그 당시는 여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보다는 조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다고 하시면 80만 엔쯤 가지고 가셨어요. 80만 엔이라 그건 조금 많은 편이군요. 여태까지 여행하실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돈으로 해서 사고가 없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께서는 그 돈을 남편분이 가지고 간 것을 몰랐습니까? 네, 몰랐어요. 남편분이 갖고 나가신 돈의 용도 같은 데 대해서도요? 당연히
그것도 모르지요.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형사는 잠깐 생각했다. 남편께서는 은행을 그만두고 당분간은 아무데도 근무하지 않고 휴양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뭔가 장사라도 하실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로서는 그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끔씩 나한테도 상의하지 않고 증권 같은 것을 한 일도 있어서 그 돈도 어쩌면 그 방면에 쓰기 위해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행하시는데 가지고 간 것은 약간 이상하군요. 여기서 형사들은 고스카 사다이치의 양력을 물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지방의 지점에서 업적을 쌓아 올린 사람으로 본점 근무가 되기 전 히로시마 지점장과 나고야 지점장을 역임했었다. 10년쯤 전에 히로시마 지점장직을 2년간 맡았고 나고야 지점장을 2년, 그 뒤는 줄곧 조사부장에서 영업부장이라는 순조로운 승진이었다. 취미는 카메라와 여행이라고 했다. 그 여행도 혼자서 제멋대로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요분호 형사는 주인의 여태까지의 여행지를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그건 마침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대형 앨범을 3권쯤 가지고 나왔다. 그것을 뒤져보니 각지의 풍경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다. 모두가 고스카 사다이치가 촬영한 것뿐이었다. 취미가 취미인 만큼 사진은 구도도 확실하고 촬영 수법도 프로급이었다. 마침 젊은 기타오 형사가 카메라 애호가라서 첫눈에 알아보았다. 3권의 앨범은 각 지방에 걸쳐 있었다. 후쿠이현 도진보의 에이헤이사, 기후현의 게로온천 부근, 이누야마 부근, 나가노현의 기소후쿠시마, 교토와 나라, 와카야마현의 구시모토, 아이치현의 가마고리, 이런 곳들이 찍혀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것은 한 지방을 중심으로 20여 장쯤 찍혀 있었다. 혼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긴 만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의 여백에는 그가 촬영한 연월일이 적혀 있었다. 고스카 사다이치는 꼼꼼한 성격인 것 같았다. 요분호 형사는 그 날짜를 수첩에 기록했다. 그가 자살할 이유는 없었다. 가정도 화평했고 자식도 성장해서 대학 교육을 끝내게 했으며 한 사람은 결혼까지 시켰다. 말하자면 고스카 사다이치는 인생 행로를 대부분 걸어와서 겨우 한숨 돌릴 때인 것이다. 그러니 만약 스스로 실종되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 요분호 형사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도 벌써 48이었다. 형사 생활은 길었다. 슬슬 정년 후의 걱정을 해야 할 시기였다. 요분호의 입장에서 보면 고스카 사다이치의 환경은 정말 부러운 인생의 후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고스카가 스스로 가출을 결심했다면 어쨌든 일단 여자 관계를 조사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고스카의 행방불명이 보험죄와 결부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형사는 고스카의 주위를 조사했다. 주위라고 해도 상당한 지위의 사람들 뿐이었다. 모두가 은행 간부거나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도 고스카 사다이치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어서 잘 협력해 주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고스카 사다이치의 가출 원인에 관한 새로운 자료는 얻지 못했다. 물으면 물을수록 그에게 여자 관계는 없었다. 착실하고 조용한 남자였다는 것이 중평이었다. 그를 위해 새로운 포스트를 준비해 주었던 선배도 말했다. 고스카군은 뭐랄까요? 기력을 잃었다고 할까? 왠지
은행을 그만두고 난 뒤에 태도가 유난히 막 차분했었어요. 줄곧 이것으로 뭐 가정도 자식도 막 이제 괜찮다 하는 그런 말을 주로 했거든요. 나는 자네도 오랫동안 일을 해온 그 노력에 보람이 있었다 하고 기뻐해 주었었죠. 아무튼 우리들 동료 사이에서도 고스카 군과 같은 평화로운 가정은 드물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서 막 어쩔 작정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제부터는 한가롭게 낚시질을 하거나 뭐 조그마한 과수원이라도 시작할까 하고 으뜨군요. 어쨌든 그 친구는 은행을 그만두고 한숨 돌린 느낌이었어요. 요컨대 고스카의 그 심경에는 아무데도 실종을 결행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형사가 번거롭게 여자 관계를 물은 보람이 있어서 은행의 내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고스카 씨에게는 오무라라는 이름으로 자주 여자의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에 오무라라는 거래소는 많았다. 그러나 고스카 사다이치에게 걸려온 오무라는 그것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그 전화가 오면 고스카는 주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건 최근의 일이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고 벌써 수년 전부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 그 정도의 것으로는 아무도 고스카의 여자 관계를 몰랐었다. 은행 내에선 곧잘 개인 비밀이 새어나오는데 고스카만은 그런 일이 없었다. 요분호 형사는 그 전화의 건을 들었기 때문에 짐짓 한 번 더 고스카 부인에게 물어보러 갔다. 오무라 씨라고요?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고 보면 그런 전화가 훨씬 전에 한 두세 번? 이번에 남편이 출발하기 전에 한 번 걸려온 것으로 생각되네요. 한 번은 남편이 안 계실 때여서 용건을 말씀하시라고 말했더니 아니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먼저 끊었어요. 남편이 귀가한 다음에 물었더니 친구의 부인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한 일을 알려왔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남편분이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도 오무라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었군요. 네,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받았는데 남편이 그 전화를 바꿨어요. 그런데 별로 응답도 없이 그저 짧은 대답만으로 곧 끊고 말았습니다. 오무라라는 이름의 전화는 그 정도였어요. 부인은 역시 차분하게 대답했다. 요분호 형사는 가겠다고 일어설 때 무심코 응접실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았다. 석 장 걸려 있었는데 남양 여자를 짙은 색으로 그린 복사화였다. 고갱의 그림이군요. 형사는 물었다. 네, 남편이 좋아해서 모으고 있어요. 부인은 대답했다. 드디어 고스카 사다이치의 실종은 곧 전국에 수배되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80만 엔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기에 재난이 우려되었다. 특히 후쿠이현, 기후현, 아이치현, 나가노현, 교토부, 나라현, 미에현 등에는 그 관내의 온천 부근에서 변사체는 없었는지 또는 해당 인물이 체제한 사실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 지방들은 모두 과거에 고스카 사다이치가 여행을 했던 곳이었다. 만약 고스카 사다이치가 정년 후에 휴양 여행을 시도한다면 과거에 놀았던 곳을 택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지방에서도 단서는 없었다. 고스카의 여행이 자살행위 아닌가 하는 견해는 있었다. 그것은 가정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아무런 번민이 없지만 정년 후의 특이한 기분에서 고스카와 같은 성격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고스카 사다이치는 꼼꼼한 성격이라서 깊이 생각하는 성격이었다. 그런 사람은 흔히
염세적인 생각으로 빠지기 쉽다. 사실 정년 후에 좋은 조건이 제시되었는데도 그것을 거절한 것을 보면 인생을 줄곧 일로 일관해 온 사람의 마지막 갈 곳은 죽음.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약간 비약이 심한 것 같지만 고스카 사다이치의 성격을 생각해서 그것도 일단 고려에 넣었던 것이다. 다만 요브노 형사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다. 고스카 씨는 반드시 어딘가에 살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형사는 그 때문에 직접 상사에게 의견을 말해서 히로시마로 출장 가게 되었다. 이때 기타오 형사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야행으로 도쿄를 출발했다. 그 열차 안에서 젊은 기타오 형사는 요브노 형사에게 물었다. 히로시마로 가는 건 고스카 씨가 10년 전에 지점장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을 조사하러 가시는 건가요? 선배 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고스카 씨는 그 후도 나고야 지점장을 했잖아요. 전임지에 인연이 있다면 나고야 쪽이 히로시마보다도 뒤인데 그곳에 들리지 않고 히로시마로 직행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 말에 요브노 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말이야. 고스카 씨 댁에서 사진첩 봤지? 거기에 고스카 씨가 도쿄로 전근한 이후에 혼자서 돌아다닌 곳이 카메라로 찍혀 있었지. 그 지방을 좀 생각을 해봐. 도진도와 AA사, 게로, 가마고리, 시로사키, 수와, 비와호수, 이누야마, 기소후쿠시마, 나라, 구시모토 이런 곳들이잖아. 이 모두가 명승지라고. 사실 그 사진을 보아도 아름다운 경치뿐이야. 그런데 그 근처에는 온천이나 유람지가 없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젊은 형사는 머리를 갸웃거렸다. 고스카 씨와 같은 성격은 혼자 여행을 한다면 그런 명승지는 택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모를 시골로 가는 편이 그의 성격답다고 생각되지 않아? 네, 하긴 그렇긴 하네요. 하고 기타오 형사는 끄덕였다. 고스카 씨는 고독한 성격이었어. 보통이라면 그런 곳을 싫어할 거야. 하지만 고스카 씨는 집을 나설 때는 혼자 나왔지만 여행지에서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생각돼. 상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상대라뇨? 젊은 형사는 놀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야. 응당 그건 남자가 아닌 여자겠지. 하지만 알고 있어. 이 자네가 말하려는 것은 고스카 씨에게는 여자 관계가 없다는 거겠지. 그러나 그건 도쿄에서의 이야기야. 전임지의 일까지는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고야와 히로시마는 어땠었나 궁금해지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이번에 나고야를 빼버립니까? 고스카 씨가 여행 간 지방을 좀 생각을 해봐. 이 모두 도쿄의 서쪽이잖아. 그리고 히로시마에서는 동쪽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 고스카 씨는 도쿄에서 상대 여성은 히로시마에서 꼭 중간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허기야 나고야에서도 스와나 가마고리는 생각되지만 그러고 보면 나라나 구시모토 등지가 나고야의 서쪽이 되지. 게다가 가마고리나 게이로 같은 곳은 둘이서 비밀스럽게 다니기에는 나고야에서 너무 가깝지. 역시 히로시마에서 양쪽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야. 하지만 고스카 씨가 히로시마에 있던 건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그건 당연한 의문이지만 고스카 씨가 도쿄에서 여성 관계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이상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 어쨌든 두 사람은 1년에 한 2번쯤은 만나고 있을 것 같아. 전에 오무라라는 이름으로
고스카 씨한테도 전화가 걸려온 것을 알고 있지. 여자의 목소리였다고. 그건 도쿄 도내에서의 전화야. 그러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상대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그래서 그건 고스카 씨의 연락원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편지 대왕이 없었다. 이것은 이 사실이 가정이나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고 고스카 씨의 사정 때문이었겠지만 이 실제로는 편지의 중개도 그 연락원 여자가 하고 있었다고 여겨져. 그렇다면 그 연락원은 누굴까요? 글쎄, 두 사람 사이를 그토록 잘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그녀와 가장 친한 친구거나 고스카 씨와 친한 사람이거나 그 어느 한쪽이겠지. 그렇다면 고스카 씨의 가출은 그 애인한테로 갔다는 셈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정년이 돼서 홀가분해졌다라기보다도 자기가 집을 나가도 되는 시기였겠지. 즉, 자식의 교육도 끝나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검소하게 살면 남은 사람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도 남겼겠다. 거기서 비로소 자기 희망을 실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게 아닐까? 아니, 이건 고스카 씨에게 훨씬 전부터 있었던 계획일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면 히로시마 시절에 교섭이 있던 여성과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럴 거라고 생각해. 자네도 그 응접실에 걸려있던 고갱의 그림 보았지? 고갱은 제2의 인생을 찾아서 남양에 산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나가 긴 고생 끝에 일생의 종점에 가까운 영로에 왔을 때 비로소 자기의 자유라는 것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닐까. 고스카 씨의 경우는 가정에 대한 책임도 다 했고 이젠 홀가분하게 남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다오 하는 그런 기분이었겠지. 나는 그 그림에서 고갱이라는 화가의 전기를 조사해 보았는데 고갱은 이런 말을 했더구만. 사람이라는 건 자기 자식의 희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또 자식의 희생이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영원히 계속되는 모양이다. 만약에 모든 인간이 자식의 희생이 된다면 도대체 누가 예술이나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할 것인가? 이렇게 썼더구만. 고갱이 말이야. 말은 잘 기억 못하지만 이런 뜻이었어. 고갱에게는 그림이 있었지. 하지만 고스카 씨에게는 그림 대신에 그가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다음날 아침 히로시마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의 형사는 곧장 그 은행의 지점으로 직행했다. 마침 막 출근한 지점장을 만나서 은밀히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건데요. 10년 전에 고스카 씨가 재직했을 때의 일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다행히 그런 사람은 꽤 있었다. 형사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고스카는 혼자 부임해 왔다는 것이었다. 식사 문제와 주택 문제도 있고 해서 가족은 도쿄에 두고 왔었다. 이때도 히로시마에는 아직도 원자폭탄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해서 부인은 남편을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요분호 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스카 부인의 차가운 인상을 상기했다. 혼자서 살고 있던 2년 동안에도 고스카에게 있어서 역시 도쿄에서와 같이 여성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여기서도 고스카 사다이치는 근엄한 지점장이었던 모양이다. 이 은행은 유명한 만큼 지점도 넓었다. 상당한 인원의 행원이 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여자 행원의 모습도 꽤 보였다. 그때 요분호 형사의 눈이 무엇을 포착해낸 듯 번뜩였다. 지점장님, 고스카 씨가 여기 있었을 때의 여자 행원 중에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글쎄요. 지점장은 대답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서 그때부터 계속 남아있는 행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모두 결혼 등의 이유로 다 그만두었지요. 그렇다면 당시 있었던 여자 행원들의 현재 소식을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지점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퇴직하고 나면 연락이라는 건 전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고 보면요. 아까운 여자가 그만두었었어요. 한 1년쯤 됐는데요. 그 여자는 고스카 지점장 시절부터 남아있던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사정을 혹시 잘 알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은 몇 살쯤 됩니까? 글쎄요. 아마 35살 정도 됐을걸요. 그럼 결혼 때문에 그만두신 건가요? 뭐 표면상으로는 가정 사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뭐 의외로 결혼 때문에 그만두었는지도 모르죠. 약간 관연해서 결혼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밝히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출근부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시 것으로 말이에요. 되도록 소급해서 보고 싶은데요. 지점장은 귀찮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지만 그것을 서무개에 명령했다. 서무개는 창고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찾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팔에 헌 출근부를 대여섯 권 안고 왔다. 요분호 형사는 지점장에게서 출근부를 받아 뒤적였다. 그 여자의 이름은 후쿠무라 게이코라고 했다. 출근부에는 후쿠무라라는 도장이 같은 위치에 가지런히 찍혀 있었다. 여긴 뭔가요? 요분호 형사는 공란에 휴가라는 푸른 도장을 찍은 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건 연차 휴가예요. 우리 은행은 1년에 20일씩의 연차 휴가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일이 워낙 바빠서 한꺼번에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받게 하고 있어요. 행원의 사정이 좋을 때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대개 봄, 가을에 기후가 좋을 때 받는 모양이더군요. 이런 지점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분호 형사는 출근부를 뒤적였다. 반기의 한 권이라서 6권은 3년 동안의 기록이 된다. 형사는 그 연차 휴가의 날짜만을 수첩에 적었다. 저 후쿠무라 씨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점장은 그렇게 전제하고 말했다. 가베라는 거리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히로시마에서 가베선을 타고 1시간쯤 걸리는 곳인데요. 그렇지. 알는지도 모르겠네요. 서무에 조사를 좀 시켜볼게요. 아마 당시의 주소는 갖고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점장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후쿠무라 게이코는 가베라는 거리에서 출근하고 있었다. 형사는 그 번지를 적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고 있는 한 같은 곳에 있을 공산이 컸던 것이다. 두 형사는 히로시마역에서 가베선을 탔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군. 열차 안에서 요분호 형사는 기타오 형사와 마주 앉아서 말했다. 아마 10중 8구는 맞을 텐데 고스카 씨의 애인이 후쿠무라 게이코라는 것을 알게 됐지. 자, 그리고 이건 그 고스카 씨의 앨범에 붙어 있는 사진에 날짜를 여기 적어 놓았었어. 이 수첩이야. 요분호 형사는 수첩을 꺼냈다. 이거하고 아까 본 후쿠무라 게이코의 출근부에 있는 휴가 날짜가 일치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참 일치가 된단 말이야. 즉 그녀의 휴가에 맞춰서 고스카 씨도 휴가를 얻어 그 사진의 장소를 돌아다닌 셈이야. 아무튼 고스카 씨는 히로시마에 지점장을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녀가 있는 히로시마 지방으로 가는 건 형편이 안 좋겠지.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지방에서 두 사람은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셈이야. 이때 틀림없이 미리 약속이 되었을 거야. 고스카 씨는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 지내기로 약속했던 거지.
그럼 선배님의 추측이 모두 맞은 셈이네요. 기타오 형사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두 사람의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는 셈이네요. 기차는 1시간쯤 달렸다. 가베는 오래된 좁은 거리였다. 거리의 한가운데를 강이 흐르고 있다. 오다강이라는 이름의 이 강 하류는 히로시마만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산과 물의 거리로서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퇴폐한 색조가 낡은 집들에 스며들고 있었다. 후쿠무라 게이코의 집은 긴 다리가 보이는 곳에 있었다. 전에는 직조를 한 집인 듯 큰 구조인데 이 집의 방 하나에 후쿠무라 게이코는 오랫동안 새들어 있었다. 두 형사는 그 집의 주인을 찾았다. 나온 사람은 50 정도의 주부였다. 후쿠무라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그 주부는 한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복잡한 표정이 되었다. 후쿠무라 씨는 병으로 사망했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것을 측은해하는 얼굴이었다. 이번에는 형사들이 놀랄 차례다. 사망했다뇨? 그건 언제쯤입니까? 네, 벌써 석 달쯤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다. 3개월 전이라면 고스카가 집을 나가기보다 한 달이나 빨랐다. 고스카가 후쿠무라 케이코와 함께 살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요부노 형사는 아연해졌다. 고스카는 후쿠무라 케이코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집을 나갔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줄곧 연락은 도쿄에 있는 두 사람의 중개자가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자가 사망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고스카는 집을 나갔을까? 여기서 요부노 형사는 고스카 사다이치의 풍모를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 후쿠무라 게이코의 생전이나 죽은 뒤에 찾아오지 않았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부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몰라요. 우린 오래도록 후쿠무라 씨와 같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온 적이 없었어요. 요부노 형사의 예감으로는 후쿠무라 게이코가 1년 전에 은행을 그만두었다고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고스카 사다이치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었다. 1년 전이라고 하면 고스카의 정년이 되었을 때였다. 아니, 지금도 그 생각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언제라도 고스카를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는데 그녀는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은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망 시기와 고스카의 가출 시기와의 격차였다. 고스카가 그녀의 죽음을 모르고 가출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가출하기 직전에도 오무라라는 여자로부터 연락 전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 돌아가신 후쿠무라 씨에게는 친척되는 분은 없었습니까? 요부노 형사는 이렇게 물었다. 네, 그 여자는 쭉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남편을 가진 적이 없고요. 그럼 부모나 형제도 없었습니까? 그런 연고자는 벌써 죽고 없었어요. 그렇다면 장례식은 누가 돌봤나요? 그건요, 사촌 동생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도쿄에서 와서 모든 뒤처리를 했어요. 네? 도쿄에서 사람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요? 요부노 형사는 눈을 반짝였다. 네, 도쿄에 사촌 동생하고는 늘 편지왕래가 있었거든요. 그 사촌 동생의 이름하고 주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우리 집에 연하장이 온 것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찾아올게요. 주부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낡은 엽서 한 장을 가지고 왔다. 도쿄도 오다쿠 모모 번지 후쿠무라 요시코라고 되어 있었다. 형사는 그것을 수첩에 적고는 저 한 번 더 묻겠습니다마는 후쿠무라 씨 앞으로 도쿄에서 송금이 온 일은 없었습니까? 송금이요? 그건 늘 있었어요.
그 사촌 동생의 이름으로 등기 우편에 자주 왔어요. 요분호 형사는 그 집을 바로 뛰쳐나왔다. 이봐, 야단났어. 요분호 형사는 관할 경찰서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단났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기타오 형사에게는 아직도 사정이 뚜렷하게 납득되지 않았다. 자, 이제부터 본청으로 곧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후쿠무라 요시코를 수배해야 돼. 고스카 씨는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어. 후쿠무라 요시코와 그 정부인 야마자키가 도쿄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자백에 따라 고스카 사다이치의 교살 시체가 나가노 현의 산속에서 발견되었다. 사후 약 2개월 경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자백에 의하면 진상은 다음과 같았다. 후쿠무라 요시코는 히로시마에 있는 사촌 언니 후쿠무라 게이코의 부탁으로 고스카 사다이치와의 편지 연락 같은 것을 맡고 있었다. 고스카와 게이코는 직접 편지 내왕은 하지 않았다. 반드시 후쿠무라 요시코를 통해서 그녀의 이름으로 된 봉투에 넣어서 하곤 했던 것이다. 고스카 사다이치는 게이코에게 다달이 송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후쿠무라 요시코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고스카와 게이코가 휴가를 이용해서 각지에서 만나려고 계획할 때 그 타협 같은 것은 모두 후쿠무라 요시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고스카 사다이치도 자기 이름을 후쿠무라 게이코의 하숙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며 게이코 쪽도 물론 직접 고스카 사다이치에게 편지를 낼 수는 없었다. 게이코로부터 고스카 앞으로 편지가 오면 요시코는 고스카 사다이치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그가 요시코한테 그 편지를 가지러 가게끔 되어 있었다. 고스카 사다이치는 정년을 기회로 집을 나갈 결심을 벌써부터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게이코는 고스카 사다이치의 가출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했다. 요시코는 그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고스카 사다이치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독신자인 게이코가 사망한 뒤에 그녀가 남긴 돈이 목적이었다. 게이코 자신도 다달의 급료와 보너스를 남겼었고 고스카 사다이치한테서도 송금이 있었다. 게이코의 속셈은 그 돈을 미천으로 고스카 사다이치와의 동거를 시작할 생각이었다. 사실 그런 속셈도 있고 해서 고스카한테서는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어 있었다. 후쿠무라 요시코는 게이코의 사망 통지 전보를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받자 히로시마까지 가서 게이코의 장례식과 그 밖의 뒤처리를 했다. 이때 그녀의 은행 예금은 요시코에 의해 찾게 되어 횡령되었다. 하기야 맨 처음은 후쿠무라 게이코가 가지고 있던 돈이 그녀의 사망으로 공중에 떴었다. 응당 그것은 고스카 사다이치에게 반환해야 하겠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요시코는 그 돈을 횡령했던 것이다. 이때 요시코의 정부인 야마자키가 잔꾀를 불어넣었다. 그런 약속으로 고스카 사다이치가 집을 나온다면 그도 상당한 돈을 가지고 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아예 그를 죽여버리고 돈을 빼앗자 하고 꼬드긴 것이다. 요시코가 후쿠무라 게이코의 사망을 고스카 사다이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후쿠무라 요시코는 그 말대로 꾀를 부렸다. 즉 고스카 사다이치에게 날짜를 정해서 나가노 현의 모처에서 만나자는 게이코의 통지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했던 것이다. 당연히 고스카는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정대로 집을 나왔다. 약속된 나가노 현의 장소에는 후쿠무라 요시코가 고스카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그녀는 게이코가 벌써 도착해 있는 것을 고스카에게 알리고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이 없는 산속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게이코 대신에
요시코의 정부인 야마자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스카는 살해되었고 80만 엔의 돈은 두 사람에게 강탈되었다는 것이 범인들의 자백이었다.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요부노 형사는 젊은 기타오 형사와 술집에서 축배를 들었다. 근데 선배님,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젊은 동료 형사는 말했다. 고스카 씨의 경우 말이에요. 고스카 씨한테는 아무 부족도 없었잖아요. 조용한 가정이고 뭐 이제부터 겨우 편한 일을 하면서 평화로운 여생을 즐길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집을 나와서 애인하고 다른 인생을 갖겠다고 생각했으니 왜 그랬을까요? 자네는 독신이니까 하고 50살 가까운 형사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고갱이 말했잖아. 인간은 줄곧 자식의 희생이 된다. 그것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말이야. 뭐 그래서야 어떻게 새로운 예술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창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고갱의 요점이지. 예술의 세계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보통 사람도 평범한 긴 인생을 걸어서 어떤 영로에 닿았을 때 지금까지 참아온 인생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여로를 생각을 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지는 걸지도 모르지. 아무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이라는 건 남자에게는 줄곧 참고 견디는 곳이거든. 고스카 씨의 기분을 난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선배님도 그러세요? 기타오 형사는 놀란 눈을 떴다. 나도? 글쎄, 뭐 다행히도 나는 집을 나가더라도 남은 가족이 곤란받지 않을 만한 재산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내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밖엔 없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고스카 씨는 부럽다고 여겨져. 왜 내가 전에도 말했었지? 고갱에게는 그림이 있었어. 그러나 고스카 씨에게는 그림 대신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말이야, 자네와 나는 어떤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은 인생을 참을 수밖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줄곧 참는 것뿐이야. 요분호 형사의 쓸쓸한 웃음의 뜻을 젊은 형사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실감에는 밀착되지 않았다.